선천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랴 사바하. 글자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계속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먹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이제 먹는 얘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유명해지는 음식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 가운데 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러면 김치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는 1600년대에 고추가 상용화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옛날에는 그 반결구 배추그래 통이 이렇게 지금은 통이 많아서 단단하잖아요. 반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배추로 옛날에는 김장을 담궈서 배추가 그렇게 해서 김장을 담궜었는데 그 속이 꽉 찬 그 배추는 그 일본에 계시다가 그 우장춘 박사였으면 잘 아실 거예요. 우장춘 박사의 육종에 의해서 속이 꽉 찬 배추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식품기구에 김치 배추로 등록이 되고 또 근데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참 슬기롭다는 얘기는 그 채소를 배추, 무 등 이 채소를 1년 12달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이 이게 참 슬기롭게 잘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계가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소를 재배를 할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그런 계절에도 이제 채소를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냥 발효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영양가도 많게 그러니까 이 우리 음식을 쭉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이 민족이 참 슬기롭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그 융합을 잘해요. 서로 관계를 이렇게 잘해서 하나 단독으로 그냥 배추김치도 그냥 배추로 해서 김치만 그냥 보관만 해가지고 먹게 만드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보관하는 것도 참 이게 참 특이한 방법인데 그 각종 영양소가 충분히 담겨져 있을 만큼 그렇게 이것저것 서로 배합을 해서 그러니까 세계 이 각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부 우리화시켜서 만들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도 예의 종교 틀림없죠. 인도에서 발생이 된 불교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에 맞는 특성을 가진 불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그만 기발하게 잘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들에 그러니까 음식도 또한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된 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이 이제 김치인데 이게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옛날 김장 담글 때 보면 옛날에는 큰 행사였었어요. 김장 담그는 반양식 그러지 않습니까? 김장 담그는 것 자체가 1년 10달 먹을 양식을 장만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전에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장기 보관한 형태로 놨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삼국시에는 김치와 비슷한 발효식품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고려시대는 물김치, 나박김치, 동치미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도 보여요. 그다음에 고추의 전례와 1600년대 고추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추의 전례와 김치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냥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동아시아로 전해졌고, 그것이 임진왜란 이후에 1613년에 보면은 지붕유설에 등장한다. 김치에 고춧가루가 사용됐다는 이 얘기가 1613년 지붕유설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금으로 이제 김치를 절여서 만들어 놨던 거지. 그냥 오래 보관을 하려니까. 그래서 그때는 쓴맛이 났다. 근데 거기다 이제 영양을 갖추기 위해서 젓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다 아미노산 젓갈이 들어가면서 아미노산 덕분에 감칠맛이 나게 돼 있고, 젓갈의 비릿함이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또 이용해 가지고 비릿함 그 냄새를 잡았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김치가 등장한 것은 우장춘 박사의 품종 개량으로 인해서 통배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얘는 반결구 배추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통배추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배추가 등장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김치가 그 지방마다 다 틀려요. 특색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전복이라든지 굴, 꽃게 등이 들어가게 되고, 경상도에서는 갈치를 넣게 되고, 거기다 어느 지방에서는 돼지고기까지 포함되는 그런 김치. 그러니까 아까 반양식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방적으로 보면은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제 멸치젓, 새우젓, 황새기젓이 들어가고 또 갈치젓까지 들어가는 지방이 있다. 그다음 충청도에 이제 그건 바다와 이제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맛이 심심하다. 그 대신 새우젓, 조개젓, 황석어젓 그렇게 젓갈 종류가 들어간다. 그다음 경기도 화이도에서는 새우젓을 넣고 황석어젓과 까나리젓이라는 걸 또 집어넣게 되고, 강원도에서는 제수안의 재료만을 사용해서 깔끔한 그런 맛을 내는 게 특색이다. 영양적인 면에서 보면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발효 과정을 통해서 유산균이 이제 있게 된다. 유산균이 성인병 예방에 좋고 체중 감소라든지 위 궤양에 효과를 낸다. 김치의 그 좋은 그 효능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김치에는 그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K가 들어가게 되는데,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좋고,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A는 그다음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김치에 나오는 효능이에요. 그다음 식이섬유가 이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촉진이 되고 변비를 예방하게 된다. 또 이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들 김치가 이만큼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 아마 몰랐을 거야. 아마 그냥 좋으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음식이니까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수셨을 줄 믿는데,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우리가 이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늙지 않게 만든다 김치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저열량 고단백질이 되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김치가 이렇게 좋은 이런 미원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 종류가 먼저 그래. 우리나라 지방에 김치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김치 박물관이.
그 식품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에 김치박물관도 있고, 그 이제 그 종류에 들어가면은 엄청 여러 가지 종류가 등장을 해요. 그 종류를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못 본 종류들이 많아요. 그 종류에 겉절이, 덤불김치, 무 잎과 줄기 또는 배추의 그 이제 지스러기들을 담궈놓은 것을 그런 김치를 덤불김치 그래요. 또 보쌈김치, 식당에 가면 보쌈김치에서도 그 이제 고기하고 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봄김치, 봄배추라는 봄김치. 여러분 석박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석박지? 석박지라는 얘기도 나와요. 배추와 무, 오이를 절여서 넓적하게 썬 다음에 여러 가지 고명을 넣고 거기다 젓국을 쳐서 한 대 버무려 담은 뒤에 조기젓, 국물을 약간 부어서 익힌 김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전에 신도님이 별식을 해놨으니까 점심 공양을 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야 했더니 저쪽 함경도 지방 평양 이 위에서 그 옛날에 노보살님이 계셨었는데 그 국수를 말아주는데 그 이북식이라고 그래요. 배추를 통배추를 넣고 거기다 소고기를 넣고 뭐 어떻게 그쪽 방향 방법을 한다 그러는데 이 이제 4월 초 8일 그때쯤에서서요. 전에 몇 년 전에 근데 그 국물에다가 김치 이제 국수를 삶아 가지고 말아서 주는데 그쪽 옛날 할머님께서 고향에서 잡수던 거래요. 근데 4월 초파일 때면 그 이제 추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걸 먹는데 속에 덜덜덜 떨려요. 그렇게 특별한 김치 담근 김치로 그 이제 그 김치 국물에 그걸로 국수를 말아서 이제 주더라고. 그러니까 지방마다 특색 있는 김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먹게 해온 게 그런 걸 잘 각 지방별로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 고유적인 우리 음식을 그 잘 살려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전국 곳곳에 김치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저희 거라고 또 이게 억지로 우게 되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또 엇가리 김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엇가리 배추로 담근 김치를 엇가리 김치라고 그러고 그다음 우거지 김치가 또 있어요. 배추하고 우거지하고 같이 담근 김치를 얘기하고 그다음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 많아요. 저도 나이살에 많이 먹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어릴 때 자랄 때 시골에 자라고 그랬지만은 중가리 김치라는 게 또 있어요. 중가리 배추나 무로 담근 김치. 그러니까 이게서 이런 것들 쭉 더듬어 보면은 뭐 200가지니 100가지니 200가지인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 못할 테고 그냥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김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김치를 또 우리 저 현대적으로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면은 몇백 포기씩 그러니까 며칠 동안 요즘에는 어떤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배추가 1년 10달 나오니까 그때그때 김치를 담궈서 먹고 김치 전문 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하고 또 통조림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벌떡지가 생각나는 게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네팔인가 어디를 갔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을 같이 만나서 같이 이제 그 사실 탐방하는데 같이 가게 됐다. 얼마큼 반가웠던지 자기가 가져간 고추장, 된장 그리고 김치도 깡통에 들은 김치를 가져갔었는데 아껴서 잘 안 먹던 거를 우리나라 사람 만나서 어떻게 반가운지 그걸 꺼내서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어디 이제 그 여행 다음에 그 글로 소개가 되더라고. 그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께 밖에 나가 보면 그만큼 귀하고 좋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이 슬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지혜가 담긴 그런 김치가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김치 그냥 배추 그 자체로 하고 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첨가돼서 들어가는 영양이 많은 바닷가에서는 그 생선 종류를 젓갈 종류를 넣고 또 어느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경도 이쪽 지방, 평양도 이쪽 지방에서는 소고기도 같이 김치 담그는 소고기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통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각종 생선이 들어가고 그렇게 영양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낸 김치가 단순히 채소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채소가 아니죠. 젓갈 종류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제 그 젓갈 종류를 못 넣으니까 우리 광원사에 젓갈 종류를 못 넣으니까 이제 그 버페를 맨날 자주 하니까 과일 종류가 많으니까 과일을 넣고 김치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 좋다. 김장김치 할 때도 젓갈 종류, 모신자 같은 걸 안 들어가니까 담백한 맛이 있고 참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분야별로 독특하게 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삶의 질을 높이는 도움이 된다. 우리 것을 잘 보존하는 그런 것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마다의 김치를 쭉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또 그냥 우리가 먹는 김치하고 제사 지낼 때 기제사라든지 제때 올리는 김치도 또 그때는 이제 고춧가루라든지 양념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분야별로 잘 살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그걸 수치로 하여튼 나타내 보자. 그래가지고 조사한 게 있어요. 김치 선호도 그래가지고 좋아한다. 73.3%가 좋아한다. 그냥 보통 아주 좋아하는 게 이제 73.3%예요. 보통이다. 이제 20.8%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합해 보면은 이게 94%, 94.1%가 94.1% 정도가 김치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의 이제 선호도니까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5.8%밖에 안 돼.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어린이들은 이제 그 애국 음식에 길들여진. 근데 애국 음식에 길들여진 것보다도 우리 고유하는 음식을 전 세계에서 선호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게 당연한 수치 같아요. 또 좋아하지 않는다는 5.8%에 불과해요. 그러면 애국에서 이제 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담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아는 스님이 미국에서 이제 불교 포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하고 법회를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법회 날은 사찰 정원이 넓은 잔디밭이 넓은데 거기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놓고 점심 공약을 하는데 법회 끝난 다음에 그래서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김치를 담궈서 내놨더니 이건 여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치를 내놨대. 이게 법회 때 한번 내놨더니 이제 스님 혼자 먹었다. 미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김치 내놨대. 아니 서양 요리 갖다 놓고는 파리가 덤벼들지 않았대요. 김치를 갖다 놓으니까 어서 왔는데 파리가 이렇게 덤벼들더래 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야 이게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어떻게 파리가 이게 좋으니까 파리가 달려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의 이제 좋은 그 장점들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소문에서 여기까지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스님 보고 김치를 담궈서 자기들한테 줄 수 없겠느냐. 그 대신에 돈을 많이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서 이제 자기 미국 사람들 사채로는 불자들한테 나눠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럼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느냐?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게 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전에 이제 전에 제 고향이 저 평택 쪽인데 그쪽에 이제 오산 기지 근데 오산 기지가 평택에 사실 거기가 평택시에 들어가는데 그 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군 카츠샤 한국군인들도 있고 김치가 먹고 김치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사라고 그러죠. 군인들 지내는 그런데 갖다 김치도 갖다 이제 넣어놓고 싸고 냄새 안 나게 싸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냄새를 찾아낸대. 이렇게 안 좋다고. 그 옛날 얘기지 이제 지금. 그래서 이 김치가 냄새가 이제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좋아하죠. 이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제 길들여 있지 않은 게 좋지 않다.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와 있는 관광객들을 본다든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김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이 돼 있을 정도니까 김치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특색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치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김치에 대한 말씀,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깝게 다가오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달게 되는 연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런 질문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연등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 연꽃은 주로 여름에 피게 되고, 또 그 아침에 피어나다 저녁에 이제 오므라들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연꽃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면은 인도에서는 신들의 꽃, 신의 꽃, 그리고 불교 상징 꽃으로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전래돼 왔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제 비뉴스 신 그래요. 비뉴스 신, 연꽃에 태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연꽃 위에 관세음보살이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의 상징화가 연꽃이 됐고, 그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집트 신화에도 나와요. 아침에 피어나서 밤에 이제 지게 되니까 재생과 부활의 상징으로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신화에서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는 200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연꽃을 시제로, 주제로 많은 시를 남겼고, 거기에 고귀한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상징으로 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한 불교의 상징화가 되니까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기게 됐다. 그 이제 민속 신앙에서는 연꽃과 용왕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청전에 보면은 연꽃 위에서 심청이가 살아나가지고 그런 얘기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꽃의 종류를 보면은 종류가 많은데 적연, 이제 홍련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망고에서도 홍련, 백년, 청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붉은색을 적연, 홍련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중국과 일본에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무슨 이게 홍련이 많죠. 그 다음 백년, 하얀 색깔, 그 다음에 흰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까지 이렇게 청년, 파란색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면 특징은 향기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된다. 연꽃이 항염, 해열, 진통 등의 효능이 있다.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효과가 있다. 근데 전에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연꽃이 많이 피어는 연꽃 주변을 이렇게 눈이 아픈 스님이 이렇게 그걸 거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눈병 치료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눈이 아플 때 눈병 치료에도 연꽃의 향기가 도움을 준다. 근데 여기 보면 항염, 해열, 진통 등의 효능이 있다.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꽃말은 순결과 정순한 마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청결, 신성 또는 웅변, 침착,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색깔별로 이제 그 꽃말을 보면은 백년 흰꽃, 흰색 연꽃 꽃말은 순수, 청결, 신성 이런 꽃말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분홍색, 홍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홍색 꽃말은 사랑, 낭만, 아름다움. 그다음 노란색 꽃말은, 노란색 연꽃의 꽃말은 희망, 기쁨, 명랑함. 그다음 파란색 꽃말. 그래서 파란색은 자주 이제 눈에 안 띄는 거면
하여튼 파란색 연꽃도 있어요. 근데 평화, 진실, 지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연꽃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상용의 의미가 있다. 그 아름다운 꽃, 은은한 향으로 각 사찰에 연꽃이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전문적으로 연꽃이 버릴 게 없잖아요. 연근, 뿌리, 씨앗,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그 잎이 커다란 잎을 또 거기다 연꽃밥 그러면은 연잎밥, 그러니까 연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 차로도 활용을 한다. 차는 차로다. 차로 활용할 때는 항염, 해열, 진통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차로도 쓴다. 그다음 약용,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좋다. 꽃과 잎을 이용하는 거, 이것들은 약용으로 쓸 때는. 그다음 식품전, 씨앗이 영양가 높다 해서 씨앗으로도 또 이렇게 약용으로 작용하고 식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연꽃의 특성과 불교적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할 차례예요. 연꽃의 특성은 뭐냐? 진흙탕에 피어나요. 진흙탕의 속에. 그러니까 이제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지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적인 얘기냐면은 그 죄를 많이 짓고 복잡한 그런 중생들 틈바구니에서 불교가 이제 싹이 트는데, 불교의 불성이라 그러고 부처님이라든지 불자들은 더러운 곳에 중생의 삶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한다. 그거 연꽃의 특성에서 이렇게 인유하는 거예요. 그다음 연꽃잎, 그 오염된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 이렇게 암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연꽃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연꽃잎에 이게 가서 부으면 들러붙이가 참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에서 그 갖가지 고통도 있고 악이 많이 그게 번쩍하지만은 불교의 그 순수한 불자들의 마음이라든지 불성은 악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유가 돼서 불교의 상징화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꽃이 피게 되면은 물속의 시궁창 냄새를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된 시궁창에서 연꽃이 잘 피어나게 되는데 산화작용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시궁창 물에서 냄새를 없애준다. 그 연꽃의 더러운 그 시궁창이 환경에서 그 우리 중생의 삶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중생의 삶이 갖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불교가 그걸 정화시켜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불교의 상징화됐다. 그러니까 연꽃의 특성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특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연꽃 등을 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본래가 청정하다. 불교는 본래 맑은, 청정한, 깨끗함, 청정 그 자체, 청정 말씀 비로자람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꽃 자체가 청정함이 그대로 잃지 않고 보존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교의 그 원 불성이라는 것이 청정함을 뜻하기, 우리는 그 청정함을 향해서 가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꽃 모양을 보면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모양을 했다. 마치 웃음을 먹으면 부처님 모습 같다. 그래서 불교의 상징화 연꽃이 됐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자들의 모습이 온화한 모습이고 불자들의 행동이 다 원만하고 좋게 되는 이유는 부처님 모습을 닮아가서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징꽃도 연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습이 온화하고 항상 웃음 띤 얼굴, 미소 진 얼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오면은 부처님 모습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웃음 띤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시키니까 그렇다. 이게 종교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꽃의 특성 중에서 그런 것이 같이 다 불교의 상징화된 모습이다. 그 다음 유연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람에 부러지가 연꽃이 악한 같이 줄기가 쫙 올라서 피잖아요. 피는데 그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연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융통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참나무가 단단하게 이면 참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근데 참나무가 태풍이 불면 부러져요. 너무 딱딱한 거는, 완고한 거는, 또 고정관념이 강한 것은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유연해야 되는,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수양버들 보세요. 버드나무 휘청휘청하지만은 태풍이 불면 그건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꽃도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그게 부러지지 않고 하늘하늘 그냥 유지가 된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세상에 역사적으로 쭉 이어오면서 불교가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고 그래도 그대로 거기에 꺾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다. 그 상징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 그 얘기 되고, 그 다음에 인과 불이란 얘기나, 인과 불이. 다른 꽃들은요, 꽃이 피어나고 꽃이 다 질라고 그럴 때 그때 씨방이 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연꽃은 그 꽃이 봉오리가 봉오리가 있은 그때부터 씨방이 함께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 그 인과 응보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식물이 연꽃이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은 벌을 받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하면은 공덕이 오는 거고. 그거를 인과의 법칙이 연꽃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가 분명하다. 그 인과를 알아라.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결과는 결국은 고통이 올 것이 아니냐. 악한 행동하는 고통이 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과가 인과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연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우아한 자태. 연꽃이 피면 꽃하고 꽃잎하고 그냥 우아한 모습, 다른 꽃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불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연꽃의 뿌리 그 자체부터 진흙탕에 피어나지만, 더러운 시궁창에 피어나지만 시궁창도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의 빛을 발한다. 지혜, 자비의 사상을 쭉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연꽃의 상징된 불교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존경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자와 불교와 연꽃의 관계가 아주 가깝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꽃이 불교의 상징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꽃 등을 다 달게 되는 거죠. 그 연꽃 등을 달므로 해서 거기다 빛을 발하니까 지혜까지 같이, 지혜를, 그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 연꽃의 상징이 지금 8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혜, 불을 비치니까 지혜.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어둠이 탁 깔린 그런 넓은 벌판이 있었다. 그냥 사람들이, 중생들이 갈 곳 몰라 헤매이고 운동에 빠지고 절벽에서 넘어지고 독충에 물리고, 그 사망은 맹수레 습격을 당하고 또 바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쭉 퍼져나갔는데 한 사람이 지혜의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게 지혜의 횃불. 그럼 상징을 보세요. 그 어두워서 아비규환의 그 장소에 횃불을 비치니까 모든 걸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갈 길이 보이고 또 바위가 보다 떨어질 낭떠러기를 보이고,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혜의 횃불로서 비춰졌다. 그거는 지혜의 횃불을 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혜의 횃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춰서 우리가 갈 곳을 가게 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빛에 비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연등에 연꽃에 그렇게 좋은 상징적인 특성이 쭉 있던 것을 8가지 설명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빛까지 밝게 빛까지 비춰지니까 얼마큼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연꽃등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꽃등을 달고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부처님 지혜로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 뜻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을 택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 사찰에 연꽃등을 달지만은 그 연꽃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불교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자신감 있게 스스로 나서서 연꽃등을 달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하나 불교에서 좋게 이렇게 참 그 사사건건 참 좋게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얘기가 뭐냐, 되게 4월 초 8일 되면은 여러분들 길 다니다 한번 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연꽃등이 달리고 이렇게 보면 아 여기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사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연꽃등이 쭉 달리니까 길에까지 나무에 쭉 걸어가지고 사찰의 표시가 되니까 그럼 이왕이면은 세 군데 사찰에 연꽃등을 달아야 좋다. 그 얘기 나오는 것이 보시 이제 불자대 행동의 첫 번째 조건이 보시 배품의 사상이니까 그냥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보시다, 배품이다. 그냥 자비로 이제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자비라 그러는데, 그냥 자비의 행동이 겉으로 나타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시를 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왕이면 자기 다니는 사찰만 찾아가서 등을 달아주는 게 아니고 등값이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각 사찰에서 그거 가지고 사찰 운영도 하고 부처님 법을 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모두 사찰에 들어가는 정제 그래요. 그러니까 연등을 달 때 될 수 있는 대로 세 군데 사찰에 가서 달아주는 것이 좋다. 그 얘기는 아주 불교 합당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지나가다 사찰에 보면은 어려운 사찰, 좋은 뭐 큰 사찰, 작은 사찰 따질 거 없이 그저 세 군데 이상이면 더 좋죠. 세 군데 다니면서 연등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불교를 널리 펼 수 있는 길이 된다. 불교를 편다는 게 왜 좋으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길은 제일 좋은 방법은 실천이다. 실천하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세 군데 이상 사찰에 등을 달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을 여러분들 4월 18일 달아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가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꽃의 특성과 같이 그렇게 사사건건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의미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연꽃과 부처님의 연등을 다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을 얻고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벌, 나무 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